여러분, 1900년대 초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미국? 영국? 아닙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였어요. 1인당 GDP가 프랑스, 독일보다 높았고 심지어 당시 한국보다 10배 이상 잘 살았던 나라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렸고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떤가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00%를 넘나들고 국민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게 일상이 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대체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그리고 2023년 전기톱을 들고 나타나 정부를 박살내겠다고 외치는 괴짜 경제학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비에르 밀레이. 오늘은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우파적인 대통령이 과연 나라를 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세계 10위권 부국. 190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광활한 팜파스 평원에서 나오는 소고기와 밀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당시 영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고 철도망이 깔리고 현대적인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1913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세계 10위권.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을 정도니까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후안 페론과 포퓰리즘의 시작. 전환점은 1946년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군인 출신 정치인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죠. 페론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고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멋진 말이죠.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페론은 페로니즘이라는 독특한 정치 철학을 만들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줄게라는 거였어요. 그는 좌파적 성향이 강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강제로 올리고, 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국유화하고, 각종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당장은 좋았죠. 노동자들 임금이 올랐고 생활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였어요. 페론 정부는 생산성 향상이나 투자 유치보다는 그냥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반복되는 악순환. 페론 이후 아르헨티나는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1단계는 포퓰리즘 정권 등장하여 선동을 시작합니다. 복지 확대하겠다. 임금 올리겠다. 2단계는 돈이 부족해지면 세금을 올리거나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인플레이션 폭발하고 외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경제 위기가 닥치고 IMF 구제 도움이 필요한 최악의 상황에 빠져듭니다. 5단계는 긴축을 살짝 시도했다가 포퓰리즘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다시 포퓰리스트 당선됩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됐어요. 1980년대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000%를 넘었고 2001년에는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의 예금이 동결됐죠. 거리에서 시위가 폭발했고 한 달 사이에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21세기 키르치네르 시대. 200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그리고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가 잇따라 집권했어요. 이들은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스트였죠. 당시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덕분에 잠깐 경제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크리스티나 정부는 이 돈을 투자나 개혁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냐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동결했어요. 당장은 좋지만 발전소 투자가 중단됐죠.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뿌렸습니다. 교통비, 식료품 등 온갖 것에 보조금. 외환시장을 통제했어요. 달러 사는 것도 정부 허락이 필요했죠. 중앙은행을 ATM처럼 사용했습니다. 돈 필요하면 그냥 찍어냈어요. 더 황당한 건 크리스티나 정부가 인플레이션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25%인데 공식 통계는 10%라고 발표하는 시기였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조작 선동? 뭔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2019년 크리스티나의 지지를 받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죠. 페르난데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 정책을 펼쳤어요. 무려 200일 이상 락다운. 하지만 경제 지원은 제대로 못했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복지 지출은 계속 늘렸어요. 돈은 없는데 지출은 늘리니까 당연히 화폐를 더 찍어냈죠. 2023년이 되자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은 연 20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는 33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은 건 청년 세대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육박했고 월급 받아도 매달 가치가 20%씩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자국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환율 상황과 비슷합니다. 저축? 불가능. 은행에 넣어도 인플레이션이 이자를 다 먹어치웠어요. 집 사기? 꿈도 못 꿉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장기 대출 자체가 성립 안 되고 나라에서도 대출을 막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났어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심지어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이웃나라로 떠났습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온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할 단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2023년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긴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TV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고 전기톱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이계자 경제학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밀레이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정치인들은 전부 기생충이다. 중앙은행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절반을 없애겠다. 보통 정치인들은 이런 말 안 하죠. 부드럽게 모두를 만족시킬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지만 밀레이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리버테리언, 즉 극단적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리버테리언 철학이란? 밀레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리버테리언이 뭔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으로라는 사상이에요. 리버테리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크면 클수록 부패하고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법 집행 정도면 충분하다. 밀레이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예요. 이들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으니까 포퓰리스트들이 표를 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다. 그래서 밀레이는 아예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를 사용하자고 주장했어요. 밀레이의 급진적이며 우파적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대통령이 된 밀레이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째, 정부 부처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18개 부처를 9개로 줄였어요. 문화부, 여성부 같은 부처들을 과감히 폐지했죠. 둘째, 보조금들을 대폭 삭감합니다. 전기, 가스, 교통 보조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당장은 공공요금이 올랐지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어요. 셋째, 공공부문 감축을 시작합니다. 공무원 수만 명을 해고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넷째, 환율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통제됐던 외환시장을 풀었어요. 페소화 가치가 순간적으로 50% 떨어졌지만 암시장이 사라지고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을 개혁했습니다. 당장 폐지는 못했지만 화폐 발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엄청났어요. 노조가 총파업을 벌였고 좌파 진영에서는 빈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비난했죠. 밀레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무 급진적이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랐어요. 공공요금이 올랐고 실질 임금이 떨어졌죠. 지지하는 쪽 국민들은 어떨까요? 수십 년간 쌓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을 계속 반복하면 아르헨티나는 영원히 못 일어난다. 이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들이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취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일부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월 25%에서 2%에서 3%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중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 보유고 증가하며 달러 보유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고 외국 자본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형성 중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1년도 안 된 정책으로 100년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밀레이가 성공한다면 그건 단순히 아르헨티나만의 성공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 늘어나는 복지 지출, 정부의 비대화, 포퓰리즘 정치. 밀레이의 실험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리얼타임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가 보여주는 건 용기이기도 해요. 표를 의식해서 당장 인기 있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옳은 일을 하겠다는 정치적 결단 말이죠. 수십 년간 같은 실패를 반복하던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보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포퓰리즘의 위험성입니다. 복지 늘리겠다, 공공요금 동결하겠다, 무상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듣기 좋죠. 당장은 우리한테 이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질문해야 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르헨티나는 이 질문을 안 했어요. 아니, 묻지 않으려 했죠. 그냥 돈을 찍어냈고 결국 모든 국민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냈습니다. 둘째, 단기 인기와 장기 개혁의 충돌이에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이겨야 하니까 당장 표가 되는 정책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개혁일 때가 많아요. 밀레이는 지금 인기 없는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옳다고 믿고 밀어붙이는 거죠. 셋째, 청년 세대의 미래입니다.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선택한 포퓰리즘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았어요. 저축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편하자고 빚을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구조적 문제를 덮어두면 그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위권 부국에서 IMF 단골로 전락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는 쉬운 길을 택한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톱을 든 한계자 경제학자가 대통령이 어렵지만 옳은 길을 가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장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 갈 것인가?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개혁을 지지할 것인가? 아르헨티나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결과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극좌 포퓰리즘 정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르헨티나를 괴롭히고 경제를 나락으로 보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